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주식시장에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좀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담대 7%를 찍고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7억 원이 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본질이 단순한 뭔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축적해왔던 어떤 신념과 이 부동산 불패에 대한 세계관이 흔들리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고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기 이전에도 성실한 노동의 결실이고 중산층으로 편입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였는데, 근데 가격 하락이 통장 잔고의 감소로 끝나지 않고 뭔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지금까지 믿어온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한가라는 자기 의심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집값은 결국 오른다라고 하는 서울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힘을 잃는 순간에 사람들이 돈보다 먼저 확신을 잃고 그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안과 어떤 분노와 부정하는 것들 그리고 막연한 공포가 겹겹이 쌓입니다. 더 문제는 이 하락이 특정 단지나 지역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뭔가 이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금리 상승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나 소득 증가의 둔화나 산업 지형의 재편, 또 뭔가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 같은 이 거대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전환 속에서 부동산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사람들의 감정이 손실회피 본능을 넘어서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미래 경로 자체가 흔들린다는 불안으로 확장이 되고요. 결국 10억이 7억이 되는 순간이 자산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지탱해온 믿음의 균열이 체감되는 순간에 가까울 수 있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두고 사람들은 이게 폭락인지 조정인지 묻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가격 붕괴라기보다는 자산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10억이라는 가격에서 실제 거주 효용을 넘어 저금리 환경에서 갈 수 없던 자금이 몰렸고 그렇게 형성된 대체 투자 부재의 프리미엄이나 인구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책이 집값을 떠받쳐 줄 거라는 암묵적인 신뢰, 그리고 부동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집단적인 경험이 겹겹이 얹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이나 인구 감소나 소득과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런 전제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이런 가격은 거품이 빠지듯 꺼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성립했던 가정 자체가 붕괴되면서 재설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억에서 7억으로의 하락은 단순히 수치 변화가 아니라 시장 심리가 질적으로 변하는 지점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9억까지는 일시적인 조정이었고 8억에서는 국면의 전환으로 해석되지만 7억에 이르면 사람들이 그 가격 자체가 비정상이었나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요. 이 7억대가 사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엄청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런 7억대가 다수 중산층 가계 대출의 한계선이기도 하고, 또 버티면 접근 가능한 가격과 아예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이 가격의 경로로 작동이 되면서 이 지점에서는 실수요자는 뭔가 관망으로 돌아서고 또 대출도 나오진 않아서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기존 보유자는 심리적인 패배감을 체감을 하죠. 그 결과 거래는 급격히 줄고 거래 감소가 다시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는 뭔가 자기 강화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유일한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고요. 과거에는 금융자산에 대한 불신과 고도성장기 인구구조 레버리지 활용의 용이성이나 그리고 일관된 가격 방어 정책이 부동산의 절대적인 지위를 떠받쳤다면, 이제는 예금금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복귀했고 주식이나 ETF나 연금, 또 글로벌 자산에 대한 접근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이 되면서 인구가 감소 국면에 또 들어섰고 정책 역시 무조건적인 가격 방어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유하기만 해도 시간이 대신 수익을 만들어주던 자산의 지위는 점점 상실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가격 그 자체보다는 거래의 소멸인데,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가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깨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시장 기능의 저하를 뜻합니다. 거래가 사라진 자산은 명목상 가격이 존재해도 실질적인 유동성이 없잖아요. 또 보유자는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신규 자본은 또 유입되지가 않으면서 이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유동성 리스크를 아는 자산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하는데,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갈까? 이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나 신규로 유입되던 레버리지성 자금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품었던 자산 증식의 기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향하지 않을 거고, 이 지점에서 자금의 이동, 즉 머니무브가 다음 무대가 주식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죠. 지금 벌어지는 머니무브를 사람들의 감정 변화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자본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없고요. 오직 조건이 바뀌었을 때 이동합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은 부동산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수익 구조나 유동성, 리스크 대비 보상이 어떻게 달려졌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계산의 결과이고, 과거에 어떤 부동산이 자본에게 압도적으로 매력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격 상승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연에 한 2~3% 대출로 연 7에서 10%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전세나 월세로 현금 흐름까지 방어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는 대출을 굳이 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역설이 성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5에서 7%로 올라갔고 가격 상승 기대가 0% 혹은 음수로 전환되면서 보유세, 관리비, 공실 리스크가 커진 지금은 부동산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손실 확률이 급증하는 자산이 된 거죠. 여기에 또 LTV나 DSL 강화나 다주택자 금융 제한이나 전세 레버리지의 구조적인 약화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투자의 핵심 동력이었던 레버리지가 사실상 차단이 된 것이고, 자본은 더 이상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 자본 위주로 접근해야 하는 환경에서 부동산 같은 자본은 글로벌 주식이나 ETF나 배당 자산, 그리고 달러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들과 점점 비교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비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잃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은 과거의 도박판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ETF, 또 자동으로 리밸런싱하는 토탈 리턴이나 낮은 수수료, 실시간 정보 접근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구조적으로 배팅하는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또 우리나라 코스피도 요즘에 5,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정부 주도하에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유입 중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이렇게 유동성인데,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요.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정책 하나로 수요가 증발할 수도 있고, 주식은 또 언제든 매도할 수 있고, 분할 매도와 손절, 재진입이 가능하고, 고금리, 고변동성 시대일수록 자본은 수익률보다 출구가 확실한 자산을 선호합니다. 이 유동성 프리미엄은 치명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머니무브를 이끄는 핵심 집단은 30대, 40대가 아니라 2030 세대입니다. 이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해본 경험도 딱히 없고,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을 재현할 수 없기도 하고, 대출을 감당할 소득 구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10억 아파트가 목표가 아니라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게임의 가격이어서,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글로벌 분산이 가능하고, 실패해도 회복 가능한 주식과 ETF, 또 가상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거죠.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한 번에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진 않습니다. 현금 대기와 채권 예금을 거쳐서 일부씩 금융자산으로 분산되는 방향성 자체가 분명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이제 부동산에 단일 집중돼 있잖아요. 금융자산 분산으로의 전환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흐름을 되돌릴 촉매가 보이지 않다는 점이고요. 금리가 다시 1%대, 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고, 인구 구조가 더 약화될 것이고, 정책은 더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번에 머니무브는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자본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 가깝죠. 부동산 가격의 정치적 상한선은 결국 소득이고, 한국 사회는 그 불편한 진실을 부모 자산 이전과 과도한 레버리지와 인구 증가에 대한 낙관이나 저금리라는 가림막으로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고 있고, 자영업 소득은 하락하고 있고,
고소득 직군마저 성장 둔화를 겪는 지금에 10억에서 7억으로의 조정은 폭락이 아니라 소득 대비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에 출산율 하락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인구수 감소를 넘어서 대출을 감당할 안정적 소득과 구매력을 가진 계층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드러내고, 집이 부족하고 사람은 늘어난다는 전제가 집은 있지만 살 사람은 줄어든다는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 역시 더 이상 집값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어렵고요. 가계부채 리스크나 정치적인 부담이나 세대 갈등을 고려해서 가격 상승은 성과가 아니라 실패에 가까워졌고, 정부의 목표는 상승이 아닌 거래 안정과 금융 시스템 관리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처럼 버티기만 하면 시간이 수요를 만들어주는 전략적인 구조적 위험으로 변했고요. 보유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버티는 것은 복리 효과와 유동성을 포기하면서 기회비용을 감수하는 선택이 된 거죠. 서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일자리와 교육이나 인프라가 가격을 지지하는 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게 무한한 상승 동력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핵심지는 고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외곽은 수요가 약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죠. 무엇보다 자산시장은 기억을 갖지 않습니다. 과거에 10억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금리와 소득이나 수요 정책만이 가격을 결정하고, 7억은 실패한 가격이 또 아니고 지금 조건에서 형성된 하배의 가격입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고, 부동산은 주거 중심으로, 금융자산은 성장 중심으로, 자본은 단일 집중해서 분산 구조로 재배치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자산은 하나의 승자만 존재했던 시대를 지나 다극화된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는 거죠. 부동산은 결국 사라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의 중심지, 수요가 계속 있는 곳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그러나 절대적이고 모든 세대가 접근 가능한 수익 자산이 아니라 주거 안전과 현금 흐름 관리와 포트폴리오의 방어적 측으로 역할이 바뀐 거죠. 반대로 주식시장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성장의 반영 속에서 회복력 있는 자산으로 자본의 중심 모델로 돌아왔으며, 유동성 분산과 글로벌 접근성, 복리 구조를 갖춘 자산이 자연스럽게 자본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개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집을 꼭 사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자산 구조를 가져야 하는가이며, 무주택은 실패가 아니고 선택권과 유동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10억이 7억이 되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기대의 붕괴, 질서의 재편과 자본 이동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요. 한국 자산 시장은 이제 단일 승자 구조에서 다중 선택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미래에 적용하는 순간 리스크가 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불편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결국 이제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